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산신령이 구름 타고 내려와 놀다 가던 깊은 산골 마을에 기와집 한 채가 웅장하게 서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지는 곳이었지만 마을 한가운데 자리 잡은 최대감댁 덕분에 사람들의 마음만은 늘 넉넉하고 따뜻했습니다. 최대감댁은 흉년이 들면 곳간을 열어 배고픈 이웃들에게 쌀을 나누어 주었고 지나가는 나그네가 있으면 신분을 따지지 않고 따뜻한 밥 한 끼와 잠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의 높은 소슬대문을 바라보며 마치 마을을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처럼 여겼고 대감댁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저녁 연기를 보며 안도감을 느끼곤 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법이라. 마을의 큰 어른이셨던 최대감마님께서 지난 겨울 갑작스러운 병환으로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습니다. 대감마님께서 돌아가시자 집안은 큰 슬픔에 잠겼고 안방마님과 아직 어린 상주인 도련님은 가장을 잃은 슬픔에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했습니다. 집안의 기둥이 사라지자 하인들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였으나 다행히 대감마님을 젊은 시절부터 모셔온 늙은 집사 박노인이 있어 집안은 근근히 질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평생을 이 집에서 보내며 대감마님의 손발이 되어주었던 충직한 하인으로 희끗희끗한 머리카락과 깊게 패인 주름살 속에 집안의 모든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박노인은 대감마님이 돌아가신 후 더욱 엄격하게 집안 단속을 하며 어린 도련님이 의젓한 주인이 될 때까지 이 집을 지키겠노라고 조상님들 앞에서 맹세했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 가장 먼저 일어나 마당을 쓸고 하인들의 일과를 점검하며 곳간의 열쇠를 한시도 몸에서 떼어놓지 않았습니다. 비록 주인은 없지만 집안의 법도는 예전과 다름없이 지켜져야 한다고 믿었기에 박노인의 눈초리는 매섭게 빛났고 그의 호령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박노인을 보며 혀를 내두르면서도 그가 있기에 최대감댁이 흔들리지 않고 버티는 것이라며 입을 모아 칭찬했습니다. 박노인에게 이 집은 단순한 거처가 아니라 평생을 바쳐 지켜온 자신의 삶 그 자체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느덧 대감마님의 3년상을 치르느라 집안은 여전히 조용한 분위기였고 계절은 가을을 지나 겨울의 문턱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산골 마을의 가을바람은 유난히 차갑고 매서워서 마당에 있는 커다란 은행나무 잎들이 우수수 떨어져 내리며 스산한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해가 산등성이 너머로 뉘엿뉘엿 넘어가자 사방은 금세 어두워졌고 찬바람이 문풍지를 때리며 윙윙거리는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박노인은 사랑채 텐마루에 앉아 떨어지는 낙엽을 바라보며 다가올 겨울채비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추위가 빨리 찾아온다는 소문이 돌았기에 빽감을 넉넉히 준비하고 김장을 서둘러야겠다고 마음먹으며 곰방대에 담배를 채워 넣었습니다. 그날 밤은 유달리 구름이 낮게 깔리고 습한 바람이 불어오더니 기어이 굵은 빗방울이 후두둑거리며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마른 땅을 적시는 정도였으나 이내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장대비가 쏟아져 내렸고 천둥과 번개가 번갈아치며 고요하던 산골 마을을 뒤흔들었습니다. 빗줄기는 거센 바람을 타고 기와 지붕을 때리며 요란한 소리를 냈고 마당의 흙탕물은 개울처럼 흘러내렸습니다. 박노인은 행랑아 범들을 시켜 문단속을 철저히 하게 하고 헛간의 문이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단단히 묶어두라 일렀습니다. 이런 날씨에는 짐승들도 굴 밖으로 나오지 않는 법인데 괜한 불청객이나 들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불안감이 그의 가슴 한구석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밤이 깊어 삼경즈음 되었을까. 빗소리에 묻혀 희미하게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노인은 잠기가 밝은 편이라 선잠이 들어있다가 그 소리에 번쩍 눈을 떴습니다. 처음에는 바람이 문을 흔드는 소리인가 했으나 이내 둔탁하고
규칙적인 소리가 다시금 들려왔습니다. 이 야심한 밤에, 게다가 이런 폭우 속에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박노인은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고 호롱불을 손에 든 채 행랑채를 나섰습니다. 비바람이 어찌나 거센지 우산을 받쳐 들기도 힘들 지경이었고 호롱불은 금방이라도 꺼질 듯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대문 앞으로 다가간 박노인은 굵은 빗줄기 사이로 들리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누구요? 이 밤중에 뉘시기에 대문을 두드리시오? 대문 밖에서는 빗소리에 섞여 굵직한 사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나가던 과객이요. 날은 저물고 비바람은 몰아치는데 산길을 이러오도 가도 못하고 있소이다. 염치 없지만 하룻밤 비만 피할 수 있게 해주신다면 그 은혜는 잊지 않겠소.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 있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거칠고 당당한 기색 또한 서려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상중인 집안이라 손님을 드리는 것이 조심스러웠고 요즘 세상이 흉흉하여 낯선 일을 함부로 드리지 말라는 말이 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전에 대감마님께서는 비를 피하러 온 짐승조차 내치지 않으셨는데 하물며 사람을 빗속에 세워둘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박노인은 대감마님의 유지를 떠올리며 빗장을 풀기로 결심했습니다. 삐고덕하는 육중한 소리와 함께 대문이 열리자 거센 비바람과 함께 삿갓을 깊게 눌러 쓴 사내 하나가 안으로 들이닥치듯 들어왔습니다. 사내는 비에 흠뻑 젖어 물에 빠진 생쥐꼴을 하고 있었지만 삿갓 아래로 드러난 눈빛만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낡은 괴나리 보찜 하나를 등에 메고 있었는데 젖은 옷자락에서 떨어지는 물이 순식간에 문지방을 적셨습니다. 아이고, 이 빗속에 고생이 많으셨소. 어서 들어오시지요. 박노인은 서둘러 사내를 처마 밑으로 안내하며 빗물을 털게 했습니다. 사내는 고맙다는 말 대신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주위를 둘러보았는데 그 시선이 마치 집안의 구조를 살피는 듯 예리하고 빨랐습니다. 박노인은 왠지 모를 서늘함을 느꼈지만 그저 잠은 날씨 탓이려니 하고 넘겼습니다. 박노인은 사내를 사랑채 건넌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은 평소 손님들이 묵어가던 방으로 군불을 떼지 않아 냉골이었지만 비바람을 피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방이 차갑습니다만 곧 아랫목에 불을 넣어드릴 테니 젖은 옷을 갈아입고 몸을 녹이시지요. 박노인이 방 안에 호롱불을 켜자 사내는 보찜을 내려놓으며 방 안을 휘 둘러보았습니다. 벽에 걸린 족자와 문갑 위에 놓인 벼루 등을 훑어보는 그의 눈길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탐욕스러움마저 느껴지는 듯했습니다. 집이 꽤 크고 으리으리하구려. 주인장이 꽤나 세도가인 모양이요? 사내가 툭 던지듯 물었습니다. 박노인은 그의 무례한 말투가 거슬렸지만 내색하지 않고 점잖게 대답했습니다. 돌아가신 대감마님께서 평생을 검소하게 꾸려오신 집입니다. 사내는 돌아가신이라는 말에 잠깐 눈썹을 꿈틀거리더니 이내 묘한 웃음을 입가에 띄었습니다. 아, 주인이 안 계시는군요. 그럼 지금은 누가 이 큰 집을 다스리오? 낯선 과객이 묻기에는 지나치게 구체적인 질문이었으나 박노인은 손님에 대한 예의를 지키기 위해 짧게 대답했습니다. 상주이신 도련님과 안방마님께서 계십니다만 아직 상중이라 경황이 없습니다. 박노인은 더 이상의 대화를 피하고 싶어 서둘러 아궁이에 불을 지피러 나갔습니다. 사내는 박노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젖은 삿갓을 벗어 한쪽 구석에 던져 놓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비바람에 시달려 거칠었지만 눈매는 매섭게 찢어져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위압감을 주는 인상이었습니다. 그는 방문을 살짝 열어놓고 박노인이 움직이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박노인은 부엌으로 가서 자고 있던 하녀를 깨워 간단한 요깃거리를 준비하게 했습니다. 손님이 오셨으니 밥 한 그릇과 뜨끈한 국 좀 내오너라. 차는 없어도 시장기는 면하게 해드려야지. 하녀는 졸린 눈을 비비며 투덜거렸지만
박노인의 엄한 눈빛에 서둘러 솥뚜껑을 열었습니다. 박노인은 다시 사랑채 아궁이에 장작을 밀어넣으며 불길이 타오르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 소리와 함께 빗소리는 여전히 거세게 들려왔습니다. 불길을 보고 있자니 아까 그 사내의 형형한 눈빛이 자꾸만 떠올라 마음이 개운치 않았습니다. 보통의 나그네라면 비를 피하게 해준 주인에게 감사를 표하고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기 마련인데 그 사내는 고맙다는 인사보다 집안 사정에 더 관심이 많은 듯 했습니다. 잠시 후 소반에 차려진 밥상이 사랑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밥과 된장국, 그리고 김치 몇 가지가 전부였지만 빗속을 뚫고 온 나그네에게는 진수성찬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사내는 밥상을 받자마자 숟가락을 들고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을 굶은 사람처럼 국물을 들이켜고 밥을 입안 가득 밀어넣는 모습은 영락없이 배고픈 나그네였지만 먹는 와중에도 그의 눈은 쉴 새 없이 방 안 구석구석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는 문갑의 손잡이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벽에 발라진 종이가 얼마나 고급인지 따위가 궁금한 눈치였습니다. 박노인은 문 밖에서 헛기침을 하며 사내가 식사를 마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식사를 마친 사내는 트림을 거하게 하더니 물을 가져다 준 박노인에게 불쑥 말을 건넸습니다. 밥심이 좋구려. 쌀이 아주 기름진 걸 보니 이 집 곳간이 꽤 넉넉한가 보오. 박노인은 그 말에 뼈가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산골이라 쌀이 귀합니다만 손님 대접할 정도는 됩니다. 박노인이 짐짓 겸손하게 대답하자 사내는 이쑤시개로 이를 쑤시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주인도 없는 집에 쌀이 넘쳐난다니 쥐 새끼들이 꼬이기 딱 좋겠구만. 그 말은 마치 혼잣말처럼 들렸지만 박노인의 귀에는 섬뜩한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박노인은 묵묵히 빈 밥상을 들고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밤이 깊었으니 편히 쉬십시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길을 떠나시기 편하게 집신 한 켤레 준비해 두겠습니다. 박노인이 방을 나가자 사내는 문을 닫아 걸고 등불 심지를 돋우었습니다. 방 안이 환해지자 그는 자신의 보찜을 풀어 젖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보찜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었는데 그것은 기름종이에 겹겹이 쌓인 낡은 문서 뭉치였습니다. 사내는 문서를 조심스럽게 펼쳐들고 글자 하나하나를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읽어내려갔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야비한 미소가 번졌고 눈빛은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번들거렸습니다. 최대감 저승에서도 이 꼴을 보면 편히 눈을 못 감을 게다. 사내는 나직하게 중얼거리며 문서를 다시 품속 깊이 갈무리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고 대감댁의 기와지붕 위로 빗물은 하염없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박노인은 사랑채를 나와 행랑채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지만 쉽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집안일을 도맡아 오며 수많은 사람을 겪어온 그의 직감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내의 말투, 행동, 그리고 무엇보다 그 눈빛은 평범한 나그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이 집을 훔쳐보러 온 도둑이거나 아니면 그보다 더 큰 원한이나 목적을 가진 자처럼 느껴졌습니다. 박노인은 자리에 누워서도 귀를 쫑긋 세우고 사랑채 쪽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비바람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온갖 불길한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혹시 도적대의 척후병은 아닐까? 아니면 대감마님 생전에 원한을 품은 자인가? 밤은 점점 깊어가고 빗줄기는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는 비를 맞으며 사랑채 뒤편으로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방 안에 불은 꺼져 있었지만 사내의 코지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자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깨어서 무언가를 꾸미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박노인은 사랑채 마루 밑을 지나 곳간 쪽으로 향했습니다.
곡간문에 채워진 자물쇠가 빗물에 젖어 차가운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물쇠를 한 번 더 단단히 확인하고 대문 빗장도 다시 점검했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그의 마음속 불안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박노인은 대청마루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돌아가신 대감마님의 위패가 모셔져 있었습니다. 대감마님, 부디 이 집안을 굽어 살펴주십시오. 저 어린 도련님과 마님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박노인은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었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그의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젖은 옷을 털며 다시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지만 그날 밤 그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바람은 밤새도록 창문을 흔들었고 마치 집안에 닥쳐올 풍파를 예고하듯 흉흉하게 울부짖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다행히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찌푸둥하게 흐려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마당을 서성였습니다. 간밤의 폭우로 마당 곳곳에 물웅덩이가 생겨 있었고 나뭇가지들이 부러져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하인들을 깨워 마당을 치우게 하고 아침 밥상을 준비시키며 박노인은 사랑채 쪽을 주시했습니다. 보통의 나그네라면 해가 뜨자마자 길을 재촉하기 마련인데 사랑채 방문은 굳게 닫힌 채 열릴 줄을 몰랐습니다. 해가 중천에 뜰 무렵이 되어서야 방문이 열리고 사내가 기지개를 켜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간밤의 험악한 날씨는 잊은 듯 느긋한 표정으로 마당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잘 잤소? 비 온 뒤라 그런지 공기가 아주 상쾌하구려. 사내가 박노인을 보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박노인은 정중하게 허리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비도 그쳤으니 길 떠나시기 좋으실 겁니다. 아침상을 봐두었으니 드시고 채비하시지요. 이것은 정중한 축객령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어서 밥 먹고 떠나라는 뜻을 완곡하게 돌려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내는 박노인의 말을 못 들은 척하며 갯마루에 걸터 앉았습니다. 어허, 노인장, 뭐가 그리 급하시오. 내 몸이 어제 비를 맞아 으슬으슬한 것이 오늘은 영 움직이기가 힘들 것 같소. 하루 더 묵어가야겠으니 그리 아시오. 사내는 당연하다는 듯 통보하며 다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박노인은 기가 찼지만 아픈 사람을 내쫓을 수는 없는 노릇이라 속만 태웠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부터 사내의 행동이 더욱 수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방에만 틀어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뒷짐을 지고 집안 곳곳을 기웃거렸습니다. 하인들이 일하는 부엌을 들여다보며 참견을 하기도 하고 장독대를 열어 장맛을 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안채로 들어가는 중문 앞까지 가서 기웃거리다가 박노인에게 제지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여기는 안 사람들이 기거하는 곳이니 함부로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박노인이 엄하게 꾸짖자 사내는 껄껄 웃으며 물러섰지만 그 눈빛에는 전혀 미안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마을에는 벌써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은 최대감 댁에 들어온 낯선 사내에 대해 수군거렸습니다. 그 댁 사랑채에 웬 험상 묻은 남자가 들어앉았다며 글쎄 대감님 돌아가시고 상주도 어린데 웬 남자가 주인 행세를 한다더라. 박노인이 쩔쩔맨다는 소문도 있어.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입을 타고 소문은 부풀려져 마치 최대감 댁에 큰 병고라도 생긴 것처럼 이야기가 퍼져나갔습니다. 박노인은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지만 집안의 흉이 밖으로 새나갈까봐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부엌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참모가 박노인을 은밀히 불렀습니다. 참모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집사 어르신, 제가 아까 이상한 꼴을 봤습니다요. 박노인이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참모는 침을 꼴깍 삼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장작을 가지러 뒤뜰에 갔는데 그 나그네 양반이 곡간 벽을 손으로 톡톡 두드려보고 있지 뭡니까?
마치 벽 속에 뭐가 들었나 확인하는 것처럼요. 그러다가 저랑 눈이 마주치니까 딴청을 피우는데 눈빛이 어찌나 무섭던지 오금이 저려 혼났습니다. 박노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단순한 나그네가 아님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곳간에 단순히 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집안의 중요한 문서와 폐물이 보관된 비밀 금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노인은 그날 밤 하인들을 모두 불러 모아 엄명을 내렸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조를 짜서 사랑채와 곳간 주변을 지키도록 해라. 쥐새끼 한 마리도 얼씬 못하게 해야 한다. 저 나그네가 허튼 수작을 부리지 못하도록 감시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하인들은 박노인의 서슬 퍼런 명령에 긴장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노인은 다시 한번 대감마님의 위패가 있는 대청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이 집을 더럽히지 못할 것이다. 박노인의 결의에 찬 눈빛이 어둠 속에서 번뜩였습니다. 그러나 사랑채의 사내는 방문 틈으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낮에 몰래 훔쳐낸 집안의 열쇠 꾸러미가 들려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최대감 댁 마당에는 짙은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한치 앞을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밤새 내린 서리로 지붕은 하얗게 새어 있었고 매서운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가지들이 스산한 소리를 내며 울었습니다. 박노인은 평소처럼 새벽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있었지만 빗자루질을 하는 손길에는 예전과 달리 무거운 근심이 실려 있었습니다. 사랑채에 묻고 있는 그 불청객이 떠날 기미는커녕 날이 갈수록 더욱 노골적으로 주인 행세를 하려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제 저녁에는 밥상이 부실하다며 숟가락을 집어 던지는 행패를 부리더니 밤새도록 술을 가져오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어 상중인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었습니다. 박노인은 끓어오르는 화를 억누르며 오늘이야말로 기필코 그자를 내보내리라 굳게 다짐했습니다. 아침밥을 나르는 하녀의 손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랑채 방문 앞에 선 하녀는 헛기침을 하며 인기척을 냈지만 방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가니 사내는 이불을 걷어차고 대자로 누워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하녀가 밥상을 윗목에 내려놓는 소리에 사내가 부스스 눈을 떴습니다. 그는 눈곱도 떼지 않은 얼굴로 밥상을 곁눈질하더니 대뜸 소리를 질렀습니다. 에잉, 또 풀밭이로구나. 고기 한 점 없이 며칠째 이게 무슨 대접이냐. 내가 누군지 알고 이따위로 구는 게야. 사내의 호통 소리가 어찌나 큰지 안채에 있던 안방마님까지 깜짝 놀라 방문을 열어볼 정도였습니다. 하녀는 겁에 질려 뒷걸음질 치며 방을 빠져나왔고 사내는 밥상을 발로 툭 차며 혀를 찼습니다. 박노인이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급히 사랑채로 달려왔습니다. 방문을 활짝 열어젖히자 사내는 삐딱하게 앉아 박노인을 노려보았습니다. 집사 양반 네 말이 말 같지 않소? 손님 대접이 이리 소홀해서야. 죽은 최대감 체면이 말이 아니겠구만. 사내의 말에는 조롱과 비아냥이 가득했습니다. 박노인은 짐짓 태연한 척하며 정중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손님, 저희 집은 상중이라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도 그치고 몸도 추스르셨으니 그만 길을 떠나주시는 게 도리인 듯합니다. 박노인의 축객령에도 사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코웃음을 치며 주머니에서 곰방대를 꺼내 물었습니다. 갈 때가 되면 갈 것이니 재촉하지 마시오. 네, 아직 이 집에서 볼 일이 남았소. 볼 일이라니요. 저희 집과는 일면식도 없는 분 아니십니까? 박노인이 따져 묻자 사내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연기를 내뿜었습니다. 일면식? 그거야 두고 보면 알 일이지. 내 이 집에 받을 빚이 좀 있어서 말이오. 빚이라는 말에 박노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평생을 청렴결백하게 살아오신 대감마님께서 남에게 빚을 졌을 리 만무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내의 태도가 너무나 당당하여 박노인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내는 박노인의 당황한 기색을 즐기기라도 하듯 킬킬거리며 웃었습니다. 놀랄 것 없소. 차차 알게 될 테니. 그나저나 오늘 점심에는 닭이라도 한 마리 잡아야겠소. 내 기력이 쇠해 몸보신 좀 해야겠으니. 사내는 마치 자기 집 하인 부리듯 명령을 내리고는 다시 이불 속으로 기어들어갔습니다. 박노인은 분노로 몸이 떨렸지만 섣불리 대응했다가는 무슨 사달이 날지 몰라 일단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그는 곧장 안채로 가서 안방마님께 자초지종을 아뢰었습니다. 마님은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박서방, 그자가 정말 대감님께 빚이 있다고 하던가요? 그럴 리가 없는데 혹시 우리가 모르는 무슨 사연이라도 있는 것일까요? 마님의 불안한 목소리에 박노인은 고개를 저으며 안심시켰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마님. 필시 떠돌이 사기꾼이 작당을 꾸미는 것일 겁니다. 제가 잘 알아서 처리할 테니 마님께서는 도련님을 데리고 방 안에만 계십시오. 박노인은 마님을 안심시켰지만 마음속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만약 그자가 조작된 문서라도 들고 나온다면 일이 복잡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후가 되자 사내는 사랑채를 나와 본격적으로 집안을 휘젓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뒷짐을 지고 거드름을 피우며 하인들이 일하는 곳마다 찾아가 간섭을 했습니다. 마당을 쓰는 머슴에게는 빚일이 그게 뭐냐, 먼지가 다 일어나지 않느냐며 핀잔을 주었고 빨래하는 안악들에게는 옷감을 그리 세게 문지르면 다 상한다며 훈수를 두었습니다. 하인들은 기가 막혔지만 박노인이 참으라고 엄명을 내린 탓에 묵묵히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사내는 마치 자신이 이 집의 새 주인이 된 양 행세하며 집안의 기강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 꼴을 지켜보는 박노인의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대감마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되었다고 듣도 보도 못한 잡배가 들어와 이리 설치는 꼴을 보니 조상님들 뵐 면목이 없었습니다. 한편 마을 우물가에는 벌써부터 흉흉한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물을 기르러 나온 안악내들은 삼삼오오 모여 최대감 댁 이야기를 속닥거렸습니다. 글쎄, 그 나그네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더라. 최대감님 젊은 시절에 밖에서 나온 자식이라는 소문도 있어. 아니야, 내가 듣기로는 대감님이 노름빚을 져서 집문서를 저 사람한테 넘겼다던데? 어쩐지 그러니까 저렇게 당당하게 주인 행세를 하지. 근거 없는 뜬 소문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개중에는 최대감 댁이 곧 망할 것이라며 혀를 차는 사람들도 있었고 박노인이 그자와 한패가 되어 집안 재산을 빼돌리려 한다는 터무니없는 모함까지 나돌았습니다. 이런 소문은 바람을 타고 최대감 댁 담장을 넘어 하인들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하인들은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집사님 믿고 있었는데 혹시 정말 딴 마음 품으신 거 아니여? 우리 밥줄 끊어지는 거 아냐? 새 주인이 들어오면 우리 다 쫓겨나는 거 아냐? 부엌에 모인 하인들은 일손을 놓고 수군거리며 불안해했습니다. 박노인은 이런 분위기를 감지하고 하인들을 불러 모아 호통을 쳤습니다. 네 이놈들, 어디서 주어들은 헛소리에 휘둘리는 게냐. 대감마님의 은덕을 입고 산 지가 얼만데 그따위 낭설을 믿는단 말이냐. 박노인의 서슬퍼런 꾸지람에 하인들은 입을 다물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여전히 의심과 불안이 서려 있었습니다. 집안의 결속력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해가 질 무렵 사내는 더욱 대담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는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대청마루에 올라가 대감마님의 위패가 모셔진 감시를 기웃거렸습니다. 마침 그 모습을 목격한 어린 도련님이 소스라치게 놀라 소리쳤습니다. 거기 누구냐? 감히 아버님 위패 앞에 서 있다니. 도련님의 외침에 사내는 흠칫 놀라 돌아보았지만 이내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다가왔습니다. 오냐, 네가 바로 이 집의 상주로구나. 츄츄.
아직 핏덩이 같은 것이 꽤나 당돌하구나. 사내는 도련님의 머리를 쓰다듬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도련님은 기겁을 하며 뒷걸음질 쳤고 그 순간 박노인이 달려와 사내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게 무슨 무례한 짓입니까? 당장 내려오십시오. 한진해보로 한 장 내려오십시오. 한 장 내려오십시오. 박노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박노인을 밀치며 뻔뻔하게 대꾸했습니다. 내 조만간 인사를 올리려 했는데 미리 좀 본 것이 무슨 대수라고 그러시오? 어차피 내가 모시게 될지도 모르는 분인데 그 말은 마치 자신이 이 집의 주인이 될 것이라는 선전포고와도 같았습니다. 박노인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당장 나가시오. 내 당신 같은 자를 손님으로 들인 것이 천추의 한이요. 당장 나가지 않으면 관아에 고발하겠소. 박노인이 소리치자 사내는 표정을 싹 바꾸며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관아? 오냐? 한번 해보자꾸나. 누가 쫓겨나고 누가 잡혀가는지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자. 사내는 으름장을 놓고는 워탄이 사랑채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 최대감 댁은 폭풍 전야와도 같은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박노인은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관아에 알리자니 집안의 치부가 드러날까 두려웠고 힘으로 몰아내자니 사내의 기세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빚이 있다는 그의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만약 그가 가짜 문서를 진짜처럼 꾸며 들이댄다면 순진한 도련님과 마님은 꼼짝없이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담배를 피워 물었습니다. 연기가 허공으로 흩어지는 모습을 보며 그는 돌아가신 대감마님을 원망 반 그리움 반으로 불렀습니다. 대감마님, 어찌하여 이런 시련을 남겨두고 가셨습니까? 밤이 깊어 삼경이 지났을 무렵 부엌 어멈이 박노인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녀는 사색이 된 얼굴로 들어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어르신, 큰일 났구만요. 제가 좀 전에 화장실에 다녀오다가 봤는데요. 부엌 어멈은 숨을 헐떡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나그네 놈이 사랑채 뒤쪽 담을 넘어서 어디론가 가더란 말입니다. 박노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 담을 넘어? 어디로 갔는지 보았느냐? 예, 마을 입구 쪽 성황당 있는 데로 가던데요. 거기서 웬 놈하고 만나서 뭔가를 주고받는 걸 제가 똑똑히 봤습니다요. 박노인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역시 혼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마을 밖에서 돕는 공범이 있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사주를 받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박노인은 즉시 건장한 머슴들을 불렀습니다. 지금 당장 몽둥이를 들고 사랑채 주변을 숨어서 지키거라. 그자가 돌아오면 모른 척하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해야 한다. 그리고 절대 먼저 덤비지 마라. 머슴들을 보낸 후 박노인은 부엌 어멈에게 물었습니다. 주고받은 것이 무엇인지 보았느냐? 부엌 어멈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대답했습니다. 밤이라 잘은 안 보였지만 허연 종이 뭉치 같기도 하고, 그리고 그놈이 다시 들어올 때 품속에서 뭘 꺼내 확인하는데 달빛에 반짝이는 것이 꼭 열쇠 꾸러미 같았습니다요. 박노인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어제 자신이 잃어버린 곳 간 보조 열쇠가 떠올랐습니다. 그자가 열쇠를 복사했거나 아니면 훔친 열쇠로 무언가를 꾸미고 있는 것이 확실했습니다. 박노인은 램프를 들고 조용히 곳간으로 향했습니다. 곳간 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자물쇠 주변에 누군가 손을 댄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빗물에 녹슨 자물쇠 구멍 주변이 긁혀서 하얗게 일어나 있었던 것입니다. 박노인은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습니다. 그자는 단순히 밥이나 얻어먹으려는 좀도둑이 아니라 이 집의 재산, 아니 집 전체를 삼키려는 거대한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박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자물쇠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안에는
대감마님이 평생 모은 재산뿐만 아니라 가문의 족보와 땅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넘어가면 최대감 댁은 하루아침에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잠시 후 담장을 넘어 들어오는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박노인은 재빨리 헛간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어둠 속에서 사내의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주위를 살피더니 사랑채로 들어가지 않고 곧장 대청마루 밑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박노인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사내는 마루 밑에서 한참 동안 부스럭거 뚜닥거리더니 흙투성이가 된 채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나무 상자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그 상자를 보는 순간 심장이 뱉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대감마님이 생전에 가장 아끼시던 아무도 모르게 숨겨두었던 비상금 상자였던 것입니다. 저놈이 어떻게 저걸 알고 있었단 말인가? 박노인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사내는 상자를 들고 사랑채로 사라졌습니다. 박노인은 헛간 뒤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놈은 이 집의 구조를 훤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외부인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예전에 이 집에서 일하다 쫓겨난 하인이거나 집안 사정을 잘 아는 누군가가 정보를 흘린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머릿속이 복잡해졌지만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했습니다. 내일 날이 밝으면 그자가 저 상자와 조작된 문서를 가지고 본색을 드러낼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박노인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이제는 전면전이었습니다. 박노인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낡은 장부를 뒤적였습니다. 대감마님이 남기신 진짜 거래 장부들과 재산 목록을 찾아내어 놈의 거짓말을 반박할 증거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는 희미한 호롱불 아래서 눈을 비벼가며 깨알 같은 글씨들을 읽어내려갔습니다. 최대감 댁의 명예를 걸고 내 이 늙은 목숨을 바쳐서라도 집을 지켜내리라. 박노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창밖에는 새벽을 알리는 닭 울음소리가 들려왔지만 어둠은 여전히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마치 다가올 아침에 벌어질 폭풍을 예고하듯이 바람은 더욱 거세게 불어 닥쳤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사내는 하인들을 시켜 대청마루를 깨끗이 닦으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리고는 안방마님과 도련님 그리고 박노인을 대청으로 나오라고 소리쳤습니다. 내 오늘 중대하게 할 말이 있으니 집안 식구들은 모두 모이시오. 마을 어르신들도 모셔오면 더 좋고. 사내의 태도는 오만방자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안방마님은 두려움에 떨며 도련님의 손을 꼭 잡고 마루로 나갔습니다. 박노인은 비장한 표정으로 그 뒤를 따랐습니다. 사내는 대청마루 한가운데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어제 훔쳐낸 나무 상자와 품속의 문서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승리감에 도취하여 번들거렸습니다. 자, 다들 모였소? 이제부터 내가 진짜 주인으로서 한마디 하겠소. 사내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인들은 웅성거렸고 마님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박노인은 사내를 매섭게 노려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마당에는 어느새 소문을 듣고 몰려온 마을 사람들이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고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최대감 댁의 운명이 걸린 일촉즉발의 순간이었습니다. 사내는 천천히 문서 뭉치를 펼쳐 보이며 비릿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종이에는 붉은 인주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과연 저 문서의 정체는 무엇이며 박노인은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사랑채 앞마당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숨소리조차 크게 낼 수 없을 만큼 고요했습니다. 대청마루 한가운데 오만하게 앉아있는 사내는 낡은 문서를 탁자 위에 펼쳐놓고 마치 고을 원님이라도 된 양 거만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안방마님은 도련님을 품에 안고 파르르 떨고 있었고 마당에 모인 하인들과 담장 너머로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불안한 눈빛을 교환하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펼쳐진 문서 자락이 파닥거리며 소름 끼치는 소리를 냈고 하늘은 금방이라도 비를 뿌릴 듯 잔뜩 찌푸려 있어 집안의 어두운 운명을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박노인은 대청마루 아래 서서 사내의 일거수일투족을 매의 눈으로 감시하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사내는 헛기침을 크게 한 번 하더니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문서를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모두 귀를 열고 똑똑히 들으시오. 이 문서는 10년 전 최대감이 나에게 직접 써준 차용증이자 양도 각서이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실로 충격적이었습니다. 내용인즉슨 10년 전 최대감이 큰 사업을 벌이려다 자금이 부족하여 이 사내에게 막대한 돈을 빌렸고 만약 10년 안에 갚지 못할 시에는 이 집과 전담 모두를 넘긴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내는 글자 하나하나를 힘주어 읽으며 중간중간 마을 사람들의 반응을 살피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청렴하던 최 대감님이 그럴 리가 하며 의아해하면서도 눈앞에 보이는 문서의 존재에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이보시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요? 대감마님께서는 평생 남의 돈을 탐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곳간을 열어 베푸신 분이요. 박노인이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사내는 가소롭다는 듯 비웃으며 톡 쏘아 붙였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지. 양반네들 속사정이야. 누가 알겠나. 여기 이렇게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부정할 셈인가. 사내는 훔쳐온 나무 상자를 열어 그 안에 들어있던 옥도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그것은 분명 최대감 마님이 생전에 쓰시던 인장이었습니다. 도장이 찍힌 문서를 보자 사람들의 동요는 더욱 커졌습니다. 도장은 주인의 분신과도 같은 것이니 그것이 찍혀 있다는 것은 문서가 진본임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안방마님은 그 도장을 보자마자 아이고, 대감 하며 통곡을 터뜨렸습니다. 남편이 자신도 모르게 빚을 졌을지도 모른다는 배신감과 집안이 몰락할 위기에 처했다는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어린 도련님은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주며 사내를 노려보았지만 아직 힘없는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사내는 마님의 통곡 소리를 즐기기라도 하듯 낄낄거리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상황 파악이 좀 되시는가 보구려. 그러게 진작에 내 말을 들었으면 좋았을 것을. 당장 짐을 싸서 나가시오. 오늘 해지기 전까지 이 집을 비우지 않으면 관아 포졸들을 불러 끌어내겠소. 사내의 으름장의 하녀들은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고 집안은 순식간에 초상집 분위기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박노인은 절망에 빠지는 대신 차가운 이성으로 사내와 문서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대감마님 곁에서 먹을 갈고 종이를 펴드렸던 사람입니다. 대감마님의 필체는 물론이고 종이 넘기는 습관, 인장을 찍는 위치까지 모르는 것이 없었습니다. 박노인은 천천히 마루 위로 올라가 사내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잠깐, 그 문서를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 봐야겠소. 주인이 평생 모신 대감마님의 글씨를 못 알아볼 리 없으니 내가 직접 보고 판단하겠소. 박노인의 서슬퍼런 기세의 사내는 잠시 멈칫했으나 이내 자신만만하게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오냐, 보고 싶으면 실컷 보거라. 본다고 해서 빚이 사라지지는 않을 테니. 박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종이는 누렇게 발에 세월의 흔적을 보여주는 듯했으나 박노인의 예리한 감각은 무언가 이상함을 감지했습니다. 먼저 종이의 질감이었습니다. 10년 전 대감마님은 한양에서 가져온 최고급 닭종이만을 사용하셨는데 이 문서는 겉보기엔 낡았지만 만져보면 결이 거칠고 두께가 일정하지 않은 싸구려 지방 종이였습니다. 게다가 먹의 농담도 이상했습니다. 대감마님은 항상 송진을 태워 만든 송연묵을 사용하여 은은한 향과 깊은 검은 빛을 내셨는데 이 글씨에서는 비릿한 기름 냄새가 나는 유연묵의 흔적이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결정적인 것은 글씨체였습니다. 언뜻 보면 비슷해 보였으나 획을 긋는 힘과 삐침의 각도가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이건 조작된 문서요. 박노인이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사내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 이 늙은이가 노망이 났나? 감히 어디서 생떼를 쓰는 게야. 사내는 박노인의 멱살을 잡으려 달려들었지만 박노인은 물러서지 않고 마을 사람들을 향해 문서를 들어보였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오. 대감마님께서는 글을 쓰실 때 항상 회계 끝을 둥글게 마무리하시는 버릇이 있었소. 헌데 이 글씨는 끝이 날카롭게 뻗어 있소. 그리고 이 종이 냄새를 맡아보시오. 10년 묵은 종이에서 어찌 이리 진동하는 기름먹 냄새가 난단 말이오? 이건 최근에 급하게 쓴 가짜요. 박노인의 외침에 웅성거리던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마루 가까이로 다가왔습니다. 마을 촌장 어른이 돋보기를 쓰고 다가와 문서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박 집사 말을 듣고 보니 과연 그렇구먼. 종이가 낡은 척 색을 입힌 것 같기도 하고. 분위기가 반전되자 사내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억지를 부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들 미쳤어? 도장이 찍혀 있잖아. 도장이. 저게 대감 도장이 아니면 뭐란 말이냐. 사내는 훔친 도장을 허공에 흔들어대며 악을 썼습니다. 박노인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도장은 진짜일지 모르나 찍힌 시기는 거짓이오. 도장 밥인 인주를 보시오. 10년 전 것이라면 색이 검붉게 변해 종이에 깊이 스며들었을 터인데 이건 마치 어제 찍은 듯 선명한 붉은색이 아니오. 박노인의 논리정연한 반박에 사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대로 물러설 위인이 아니었습니다. 이 늙은이가 끝까지 발악을 하는구나. 도장 관리도 못해서 도둑맞은 주제에 이제 와서 가짜 타령이냐? 내가 이 집 주인이 되면 내 놈부터 멍석마리를 시켜 쫓아낼 것이다. 사내는 폭력을 휘두르듯이 위협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겁에 질린 하인들이 비명을 질렀고 마당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박노인은 위험을 무릅쓰고 사내의 앞을 가로막으며 도련님과 마님을 보호했습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안 된다. 이 사기꾼아. 그때 박노인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치는 기억이 하나 있었습니다. 대감마님께서는 중요한 계약을 하실 때마다 반드시 장부를 2권 작성하여 하나는 상대방에게 주고 하나는 비밀 서고에 보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장부에는 남들이 모르는 대감마님만의 표식을 남겨두곤 하셨습니다. 만약 이 문서가 진짜라면 집안 어딘가에 대감마님이 남기신 기록이 있어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박노인이 샅샅이 뒤져본 장부에는 그런 기록이 전무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이 문서가 위조되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박노인은 이 사실을 만천하에 공개하고 놈의 거짓말을 완전히 부숴버리기 위해 마지막 승부수를 띄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좋소. 당신 말이 사실이라면 대감마님이 남기신 비밀 장부와 맞춰보면 알 일이오. 박노인의 말에 사내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비밀 장부라는 말은 처음 듣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박노인은 말을 이었습니다. 대감마님께서는 집안의 재산이 오고 가는 모든 일을 침양목 괴짜 간의 장부에 기록해 두셨소. 당신이 주장하는 그 빚이 사실이라면 당연히 그 장부에도 적혀 있을 것이오. 지금 당장 그 괴짝을 가져와 확인해 봅시다. 사실 침양목 괴짝 같은 건 없었지만 사내의 심리를 흔들기 위한 박노인의 기지였습니다. 사내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었고 눈알만 굴리며 딴청을 피웠습니다. 뭐하러 번거롭게 그런 걸 찾나. 이 문서 하나면 충분한 것을. 박노인은 사내에게 틈을 주지 않고 몰아붙였습니다. 왜 자신이 없소? 아니면 찔리는 것이라도 있는 게요? 마을 사람들도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확인해 봅시다. 박노인 말이 맞네. 대감님이 꼼꼼하신 분이니
기록이 없을 리가 없어. 여론이 완전히 돌아서자 사내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독을 품은 뱀처럼 마지막 발악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단도를 꺼내들며 위협했습니다. 다들 비켜, 내 말이 곧 법이다. 누가 감히 내 앞길을 막느냐. 시퍼런 칼날이 번뜩이자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평화롭던 대감댁 마당은 순식간에 공포의 도가니로 변했습니다. 안방마님은 도련님을 끌어안고 엎드렸고 하인들은 몽둥이를 들고 달려왔으나 칼든 사내에게 섣불리 덤비지 못했습니다. 사내는 칼을 휘두르며 대청마루를 장악했습니다. 이 집문서는 내 거야. 아무도 못 가져가. 광기에 찬 그의 눈빛은 이성을 잃은 짐승과도 같았습니다. 박노인은 비록 늙고 힘없는 몸이었지만 물러서지 않고 사내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칼을 거두시오. 그런 흉물로 진실을 가릴 수는 없소. 당신이 진정 사람이라면 돌아가신 대감마님 영전 앞에서 이러면 안 되는 것이오. 박노인의 호통은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으나 사내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대문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낯익은 얼굴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이웃 마을 서당의 훈장님이었습니다. 훈장님은 최 대감마님과 막역한 직위이자 글씨와 그림을 감별하는데 일가견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소문을 듣고 급히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난리인가. 대낮에 칼부림이라니. 훈장님의 등장에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박노인은 구세주를 만난 듯 외쳤습니다. 훈장 어른, 저자가 가짜 문서를 들고 와 행패를 부리고 있습니다. 어서 저 문서의 진위를 가려주십시오. 사내는 당황하여 문서를 등 뒤로 감췄지만 이미 늦은 일이었습니다. 훈장님은 깐깐한 표정으로 사내를 노려보며 마루로 올라왔습니다. 이놈, 어디서 못된 짓을 배우고 와서 신성한 남의 집 대청을 더럽히느냐. 내 놈이 들고 있는 그 종이 쪼가리, 내 눈으로 확인해야겠으니 썩 내놓거라. 훈장님의 위험 있는 태도에 사내는 기세가 꺾였습니다. 칼을 들고 있긴 했지만 덕막 높은 훈장님을 찌를 배짱까지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춤거리는 사이 머슴들이 사내의 뒤로 몰래 다가가 덮칠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머슴들에게 눈짓을 보내며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박노인은 사내의 주의를 끌기 위해 말을 걸었습니다. 자, 훈장님이 오셨으니 이제라도 이실직고하시오. 당신 누구의 사주를 받고 온 것이오? 아니면 어디서 주워들은 풍월로 사기극을 벌이는 것이오? 사내는 식은땀을 흘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시끄러워. 다들 저리 가. 가까이 오면 이 꼬마 녀석을 가만두지 않겠어. 사내는 급기야 도련님 쪽으로 칼끝을 겨누었습니다. 안방마님은 기절초풍하여 쓰러졌고 박노인의 심장은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문서의 진위가 문제가 아니라 도련님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박노인은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사내의 심리를 파고들었습니다. 보시오, 젊은이. 당신도 집에 가면 기다리는 노모가 있거나 처자식이 있을 것 아니오? 돈 몇 푼 때문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 평생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려 하오? 지금 멈추면 관아에는 알리지 않고 조용히 보내주겠소. 내 집사의 명예를 걸고 약속하리다. 박노인의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했습니다. 가족이라는 말에 사내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잠시 칼을 쥔 손에 힘을 빼며 갈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박노인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박노인이 헛기침 신호를 보내자 뒤에 숨어있던 꺽정만 한 머슴이 멍석을 펼쳐들고 사내의 위로 덮쳤습니다. 이때다. 잡아라. 머슴의 고함과 함께 사내는 멍석에 뒤집어 씌워져 바닥으로 뒹굴었습니다. 이거 놔. 이거 놓지 못해. 사내는 발버둥 쳤지만 달려든 장정 서너 명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칼은 바닥에 튕겨나갔고
가짜 문서는 허공으로 날아가 마당 흙탕물 속에 처박혔습니다. 박 노인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쓰러진 마님과 도련님을 살폈습니다. 다행히 다친 곳은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훈장님은 흙탕물에 젖은 문서를 집어들고 혀를 찼습니다. 집치 역시나 조잡한 위조 문서로구나. 글씨 쓴 꼴을 보니 먹물 좀 먹은 놈이 나쁜 꾀를 부렸어. 사내는 멍석에 말린 채 꼼짝도 못하고 씩씩거리고 있었습니다. 박 노인은 하인들에게 사내를 결박하여 헛간에 가두라고 일렀습니다. 그러나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내가 훔쳐간 진짜 폐물함과 다른 작물들을 찾아야 했고 무엇보다 이 사기극의 전말을 명명백백히 밝혀 마을에 퍼진 헛소문을 잠재워야 했습니다. 박 노인은 헛간에 갇힌 사내에게 다가갔습니다. 사내는 분이 풀리지 않은 듯 박 노인을 노려보았지만 이제는 도간에 든 쥐 신세였습니다. 이제 사실대로 말하시오. 그 도장은 어디서 났으며 대감마님의 함은 어디에 숨겼소. 박 노인의 추궁에 사내는 고개를 돌리고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박 노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이 지나기 전에 이 집안의 명예를 되찾고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으리라는 것을. 하늘에서는 먹구름이 걷히고 구름 사이로 한 줄기 햇살이 최대감 댁 마당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진실이 밝혀질 서막을 알리는 빛이었습니다. 박 노인은 훈장님과 마을 어르신들을 사랑채로 모셨습니다. 어르신들, 놀라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잠시 후 멍석을 풀고 저자의 죄를 물을 터이니 부디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훈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박 노인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자네가 아니었으면 최대감 집안이 풍비박산 날 뻔했네. 참으로 장한 일이야. 박 노인은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꾹 참고 다음 일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사내의 입을 열어 훔친 물건을 되찾고 그가 저지른 죄를 뉘우치게 하는 일, 그리고 놀란 집안 식구들을 다독여 다시 예전의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가는 일이었습니다. 하인들이 마당을 정리하고 깨진 기와장을 치우는 동안 박 노인은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꿀물을 한 그릇 타왔습니다. 그리고는 헛간 문을 열고 사내 앞에 놓았습니다. 목이나 축이시오. 소리 지르느라 목이 탔을 테니 사내는 의외의 대접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나를 고문할 줄 알았는데 이게 무슨 짓이요? 사내의 물음에 박 노인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죄는 미워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하셨던 대감마님의 가르침이요. 마시시오. 그리고 정신이 들면 그때 진짜 이야기를 해봅시다. 사내는 꿀물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거칠기만 했던 그의 눈빛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구름 사이로 비추기 시작한 오후, 최대감 댁 마당은 마치 마을 잔치가 열린 것처럼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분위기는 흥겨움이 아닌 엄숙함과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어 숨소리조차 크게 내기 어려울 지경이었습니다. 대청마루 상석에는 마을에서 가장 학식이 높고 존경받는 훈장 어른이 근엄한 표정으로 앉아 계셨고 그 양옆으로는 마을의 원로들이 배석하여 마치 고을 원님이 재판을 여는 듯한 모양새를 갖추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멍석 위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푹 숙인 사내가 포승줄에 묶인 채 앉아 있었으며 그 주위로는 몽둥이를 든 건장한 머슴들이 삼엄하게 감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 노인은 훈장 어른 옆에 서서 손에 들린 진짜 장부와 사내가 가져온 가짜 문서를 번갈아 보이며 진실을 밝힐 준비를 마쳤습니다. 훈장 어른이 헛기침을 하며 좌중을 둘러보자 웅성거리던 사람들의 소리가 일순간에 잦아들고 정적이 흘렀습니다. 자, 이제부터 시시비비를 명확히 가릴 것이니 모두들 조용히 하시오. 박 집사. 자네가 발견한 증거를 여기 모인 사람들 앞에서 낱낱이 고하도록 하게. 훈장님의 위엄 있는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 노인은 정중히 허리를 숙여 인사를 올린 뒤
천천히 마당으로 내려와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낙지만 기품이 느껴지는 대감마님의 친필 장부가 들려 있었고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떨리는 목소리가 아닌 확신에 찬 어조로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이자가 들고 온 문서를 보십시오. 얼핏 보면 대감마님의 필체와 비슷해 보이나 이는 교묘하게 흉내낸 것에 불과합니다. 박노인은 사내의 문서를 들어 보이며 손가락으로 특정 글자들을 가리켰습니다. 우리 대감마님께서는 날 일자를 쓰실 때 항상 획을 굵게 시작하여 가늘게 빼시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허나 이 문서의 글씨는 처음부터 끝까지 굵기가 일정합니다. 이는 붓을 쥐는 법조차 제대로 익히지 못한 자가 겉모양만 보고 베껴 그렸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박노인의 설명에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탄성을 질렀습니다. 글을 모르는 사람들도 박노인의 설명을 들으니 그 차이가 눈에 들어오는 듯 했습니다. 이어 박노인은 먹물의 차이에 대해서도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대감마님께서는 집안의 중요한 문서를 작성하실 때 반드시 송진을 태워 만든 귀한 송연묵만을 고집하셨습니다. 송연묵은 세월이 흘러도 그 색이 바래지 않고 은은한 소량이 나는 법입니다. 하물며 10년 전에 썼다는 이 문서에서 어찌하여 시장 바닥에서나 쓰는 싸구려 기름먹 냄새가 진동을 한단 말입니까? 박노인이 문서를 사람들에게 가까이 대자 사람들은 코를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아보고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이구, 정말이네. 기름 쩐내 같은 게 확 풍기네 그려.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사내의 얼굴은 점점 흑빛으로 변해갔습니다. 박노인의 반박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기 위해 대감마님의 진짜 장부를 펼쳤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대감마님께서는 돈 1000냥이 넘는 큰 거래를 하실 때에는 반드시 관아의 공증을 받으시거나 마을의 증인을 세워 그 이름을 장부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헌데 이자의 문서에는 증인의 이름조차 없을 뿐더러 날짜 또한 10년 전 대감마님께서 한양에 머무르실 때로 적혀 있습니다. 대감마님께서 한양에 계실 때 이 산골 마을에서 문서를 작성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박노인의 논리 정연한 지적에 사내의 거짓말은 여지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모든 거짓이 탄로나자 훈장 어른이 사내를 향해 호통을 쳤습니다. 이놈, 듣자 하니 네 죄가 하늘을 찌르는구나. 돌아가신 분의 이름을 팔아 남의 집안을 풍비박산 내려고 하다니. 내 놈이 사람이더냐 짐승이더냐. 훈장님의 호령의 사내는 부들부들 떨며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요.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사내는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당하고 오만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하는 초라한 꼴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차며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감저, 젊은 놈이 사지 멀쩡해서 할 짓이 없어 사기를 쳐. 사내는 울먹이며 자초지종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는 저 아랫마을 건달패들과 어울리던 놈입니다요. 우연히 주막에서 최대감댁 어른이 돌아가시고 어린 상주만 남았다는 소문을 듣고 한몫 챙길 수 있겠다 싶어 못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는 며칠 전부터 마을 주위를 맴돌며 집안 사정을 엿보았고 비가 오는 날을 틈타 침입하여 대감마님의 도장을 훔쳐냈다고 자백했습니다. 문서는 제가 쓴 것이 아니고 장터에 대필해주는 노인에게 돈을 주고 부탁해서 만든 것입니다.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사내의 자백을 듣고 나니 안방마님은 기가 막혀 말도 나오지 않는 듯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마을 청년들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몽둥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런 놈은 관아에 넘길 것도 없이 멍석말이를 해서 다리를 부러뜨려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야 다시는 이런 못된 짓을 못하지요. 흥분한 사람들이 달려들 기세를 보이자 마당은 순식간에
험악한 분위기로 변했습니다. 사내는 비명을 지르며 엎드려 빌었습니다. 박노인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저자의 죄는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하나. 상중인 집안에서 피를 보거나 소란을 피우는 것은 대감마님의 유지에 어긋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박노인은 조용히 어린 도련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품에 안겨있던 어린 도련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직 10살도 채 되지 않은 어린아이였지만 그 눈빛만은 아버지인 최대감을 쏙 빼닮아 의젓했습니다. 도련님은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 집사님, 그리고 마을 어르신들, 잠시만 멈추어 주십시오. 도련님의 말에 흥분했던 사람들이 멈칫하며 시선을 모았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생전에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가르치셨습니다. 저 자가 큰 죄를 지었으나 이미 모든 것이 밝혀졌고 충분히 겁을 먹은 듯하니 관아에 넘겨 옥살이를 시키는 것보다는 스스로 뉘우칠 기회를 주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도련님의 말에 좌중은 숙연해졌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가문의 어른다운 덕량을 보여주는 도련님의 모습에 훈장님은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허, 그 아비의 그 아들일세. 최대감이 저승에서 보고 기뻐하겠구만. 박노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이 평생 모신 주인의 뜻이 어린 도련님에게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한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박노인은 흐르는 눈물을 훔치며 사람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도련님의 말씀이 지당합니다. 오늘 이 집안의 애구는 도련님의 넓은 아량으로 씻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결국 마을 사람들은 몽둥이를 내려놓고 물러섰습니다. 박노인은 사내의 포승줄을 풀어주며 엄하게 타일렀습니다. 내 놈은 우리 도련님의 은덕으로 목숨을 건진 줄 알아라. 다시는 이 마을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 것이며 앞으로 착하게 살지 않으면 그때는 천벌을 받을 것이다. 사내는 감격하여 바닥에 머리를 매시며 절을 했습니다.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평생 이 은혜 갚으며 살겠습니다. 사내는 연신 눈물을 훔치며 보찜을 챙겼습니다. 박노인은 부엌으로 가서 주먹밥 몇 덩이와 엽전 꾸러미를 챙겨와 사내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가다가 배고프면 먹거라. 이것은 훔쳐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에서 베푸는 마지막 정이다. 사내는 박노인이 건네준 주먹밥을 받아들고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대청마루를 향해 큰 절을 올린 뒤 도망치듯 대문을 빠져나갔습니다. 사내의 뒷모습이 마을 어귀로 사라질 때까지 사람들은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에이, 운 좋은 놈 같으니라고. 저런 놈은 혼쭐이 나야 하는데 몇몇 사람들은 아쉬워하며 투덜거렸지만 표정은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최대감 댁의 너그러운 처사가 마을 사람들의 마음까지 훈훈하게 만든 것입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했던가. 이번 소동으로 인해 최대감 댁의 위상은 오히려 더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사내가 떠나고 나자 박노인은 하인들을 시켜 마당을 깨끗이 청소하게 했습니다. 자, 나쁜 기운은 다 물러갔으니 이제 집안을 정돈하자꾸나. 마당에 소금을 뿌리고 찢어진 창호지도 새로 바르도록 해라. 하인들은 신이 나서 빗자루질을 하고 걸레질을 했습니다. 며칠 동안 집안을 짓누르던 먹구름이 걷히고 맑고 상쾌한 공기가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안방마님도 안색을 되찾고 부엌으로 나가 하인들을 독려했습니다. 고생들 많았네. 오늘 저녁에는 마을 어르신들을 모시고 국밥이라도 대접해야겠네. 부엌에서는 구수한 국밥 끓는 냄새와 전 부치는 냄새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아낙네들도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서 일손을 도왔습니다. 아이고, 정말 큰일 날 뻔했지 뭐예요. 박 집사님이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 그러게 말이야. 도련님도 어찌나 의젓하신지 우리 집 애랑은 딴판이라니까. 아낙네들의 수다 소리와 함께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훈장님과 마을 어르신들은
사랑채에 앉아 막걸리 잔을 기울이며 오늘의 일을 무용담처럼 이야기했습니다. 위기를 슬기롭게 넘긴 최대감 댁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것이 분명했습니다. 박노인은 분주한 마당 한 구석에서 곰방대에 불을 붙였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온몸이 뻐근해져 왔지만 마음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그는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유유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대감마님, 보셨습니까? 도련님이 해내셨습니다. 이제 이 집안은 걱정 없으실 겁니다. 박노인은 마음속으로 대감마님과 대화를 나누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대나무 숲을 흔드는 소리가 마치 대감마님의 웃음소리처럼 들리는 듯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저녁놀이 붉게 물들 무렵 마을 사람들은 배불리 먹고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들은 마당을 뛰어다니며 술래잡기를 했고 어른들은 평상에 둘러앉아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며칠 동안 공포와 불안의 대상이었던 사랑채는 다시금 손님을 반기는 따뜻한 공간으로 돌아왔습니다. 박노인은 술에 취한 훈장님을 부축하여 대문 밖까지 배웅했습니다. 박 집사, 자네가 정말 고생이 많았네. 자네 같은 충복이 있으니 최대감은 죽어서도 행복할 게야. 훈장님의 칭찬에 박노인은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집안이 조용해지자 박노인은 대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빗장을 질렀습니다. 며칠 전 빗속에서 열어주었던 그 대문이었지만 이제는 느낌이 달랐습니다. 더 이상 불안함은 없었고 단단한 빗장만큼이나 집안의 결속력도 단단해졌음을 느꼈습니다. 그는 마당을 한 바퀴 돌며 꺼진 불은 없는지 열린 문은 없는지 꼼꼼히 살폈습니다. 곳간 문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자물쇠를 만져보았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오히려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밤이었습니다. 안채, 대청마루에는 은은한 달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도련님은 책을 읽고 계셨고 안방마님은 바느질하고 계셨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평온한 저녁 풍경이었지만 박노인에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아름다운 그림이었습니다. 그는 사랑채 갯마루에 앉아 그 모습을 오랫동안 지켜보았습니다. 내 힘이 닿는 데까지, 아니, 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저 풍경을 지킬 것이다. 박노인은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밤바람이 불어와 그의 옷깃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더 이상 춥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뜨거운 충성심과 안도감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일은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편안한 잠을 청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박노인은 사랑채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폈습니다. 며칠 동안 낯선 사내가 묵었던 방이라 찜찜할 법도 했지만 이미 깨끗이 청소하고 군부를 떼어놓아 훈훈한 기운만이 감돌았습니다. 그는 베개에 머리를 누이자마자 밀려오는 피로감에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내일은 밀린 김장을 해야겠구나. 박노인은 중얼거리며 깊은 잠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최대감 댁의 기나긴 하루는 그렇게 평화롭게 저물어 갔습니다. 소동이 지나간 다음 날 아침, 최대감 댁의 풍경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온함을 되찾았습니다. 지난밤 그토록 사납게 몰아치던 비바람은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동쪽 하늘에서는 따스하고 찬란한 햇살이 비추어 젖은 기와지붕을 말려주었습니다. 마당 구석구석에 고여있던 흙탕물은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보석처럼 빛났고 처마 밑 둥지에서는 참새들이 짹짹거리며 분주하게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여느 때처럼 가장 먼저 일어나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며칠 동안 그를 짓누르던 천근만근의 무게가 사라진 듯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그는 크게 심호흡을 하며 상쾌한 아침 공기를 폐부 깊숙이 들이마셨습니다. 비온 뒤의 흙내음과 풀내음이 어우러져 코끝을 간지럽히니
비로소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노인은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쓱싹 쓱싹 규칙적으로 들리는 빗을 소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경쾌하게 들렸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 소리가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숨죽여야 했던 소리였다면 오늘은 집안의 활기를 되찾아주는 생명의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하인들도 하나둘씩 일어나 기지개를 켜며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도 불안과 공포 대신 안도감과 웃음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어르신,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따라 날씨가 참 좋습니다요. 마당쇠가 넉살 좋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박노인은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비가 그치니 세상이 다 환해 보이는구나. 오늘은 부지런히 움직여서 밀린 일들을 처리해야 할 게다. 박노인은 빗자루를 내려놓고 사랑채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며칠 동안 그 불청객이 머물며 집안을 뒤흔들었던 곳이었습니다. 방문을 활짝 열어 젖히자 방 안에는 아직도 그 사내의 퀴퀴한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박노인은 창문을 모두 열어 환기를 시키고 안악들을 불러 방 안 구석구석을 닦아내게 했습니다. 소금 한 줌 가져와서 뿌리거라. 나쁜 기운은 다 물러가고 복만 들어오라고 말이다. 박노인의 지시에 안악들은 정성스럽게 방을 닦고 소금을 뿌렸습니다. 이제 사랑채는 다시금 귀한 손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정갈하고 따뜻한 공간으로 거듭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부엌에서는 아침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굴뚝에서는 하얀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구수한 된장국 끓는 냄새와 밥 짓는 냄새가 집안 가득 퍼져나갔습니다. 며칠 동안 마음 졸이며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했던 식구들을 위해 찬모는 특별히 더 신경을 써서 밥상을 차렸습니다.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하얀 쌀밥에 시래기를 듬뿍 넣은 된장국, 그리고 노릇노릇하게 구운 조기 한 마리가 상 위에 올랐습니다. 많이들 먹게나 먹는 게 남는 거야. 든든히 먹어야 힘을 써서 집을 지키지. 박노인은 하인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했습니다. 모두가 둘러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밥을 먹는 모습은 그 자체로 평화 그 자체였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도련님은 의관을 정제하고 사랑채 대청마루에 앉아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르, 황, 낭낭하게 울려 퍼지는 도련님의 글 읽는 소리는 집안의 기둥이 건재함을 알리는 신호와도 같았습니다. 박노인은 마당 한 구석에서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어제 그토록 위험한 상황에서도 의연하게 대처했던 도련님의 모습이 떠올라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대감마님께서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이제 이 집안은 도련님 덕분에 더욱 단단해질 것이다. 박노인은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느끼며 몰래 옷소매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점심 나절이 되자 안방마님이 박노인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마님은 안채 마루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밀며 박노인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박서방, 자네 덕분에 우리 집안이 큰 화를 면했네. 내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네. 마님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고마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황송하여 허리를 굽혔습니다. 당치 않으신 말씀입니다, 마님. 저는 그저 대감마님의 은덕을 입은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마님은 미리 준비해둔 비단 옷감과 솜을 꺼내 박노인에게 건넸습니다. 올겨울이 유난히 춥다고 하니 이걸로 따뜻한 솜옷이나 하나 해 입게나. 이건 내 작은 성의일세. 박노인은 마님의 따뜻한 배려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아온 인생이었지만 이렇게 주인의 인정과 사랑을 받을 때면 모든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옷감을 소중히 받아들고 물러나오며 다시 한번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마당으로 나오니 대문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가보니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찾아와 최대감 댁의 안부를 묻고 있었습니다. 박 집사, 어제 정말 큰일 했다며? 자네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그렇고 말고 역시 뼈대 있는 집안은 하인들도 다르다니까. 마을 사람들은 입을 모아 박노인을 칭찬했습니다. 어떤 이웃은 시루떡을 쪄서 가져오기도 했고 어떤 이는 텃밭에서 갔다 온 채소를 건네주기도 했습니다. 흉흉했던 소문은 사라지고 대신 최대감 댁의 덕망과 박노인의 충심에 대한 찬사가 마을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어제 도련님이 그 도둑놈을 용서해주고 밥까지 먹여보냈다면서 어린 나이에 어찌 그런 깊은 생각을 했을까. 사람들은 도련님의 관용에 감탄하며 최대감의 대가 끊기지 않고 훌륭하게 이어지고 있음을 기뻐했습니다. 박노인은 찾아온 손님들에게 일일이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전하며 따뜻한 차라도 한 잔씩 대접해 보냈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대감댁 마당은 다시금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오후에는 어제 소동 중에 부서진 곳간 문고리를 고치고 헐거워진 담장을 보수하는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박노인은 망치를 들고 직접 못질을 하며 집안의 허술한 곳을 단단히 메웠습니다. 탕탕탕. 못 박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질 때마다 집안의 안전도 더욱 견고해지는 듯 했습니다. 그는 담장 너머로 보이는 산등성이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제 떠난 그 사내는 지금쯤 어디를 가고 있을까? 부디 도련님의 따뜻한 마음을 잊지 않고 어딘가에서 새 사람이 되어 성실하게 살아가기를 마음속으로 빌어주었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덕으로 감싸 안을 때 비로소 끝난다는 대감마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서산에 붉은 노을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준비를 알리는 연기가 굴뚝마다 피어오르고 집으로 돌아가는 소들의 원앙 소리가 딸랑딸랑 들려왔습니다. 최대감 댁 사랑채 쓴마루에 앉아있던 박노인은 이 평화로운 풍경을 눈에 담으며 안도감에 젖어들었습니다. 마당에는 누렁이가 한가롭게 누워 낮잠을 자고 있었고 닭들은 모를 치며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거센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더욱 맑고 고요한 평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자연의 섭리처럼 사람 사는 일도 고난 뒤에는 반드시 평안이 찾아오는 법임을 노인은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안채와 사랑채 그리고 행랑채에는 풍성한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마님께서는 고생한 식구들을 위해 특별히 닭을 잡아 백숙을 끓이라고 이르셨습니다. 커다란 가마솥에서 푹 고아낸 닭백숙의 구수한 냄새가 온 집안을 감동시켰습니다. 자, 다들 고생했으니 많이들 드시게. 박노인은 하인들과 함께 둥근 밥상에 둘러앉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부드러운 닭살과 뜨끈한 국물이 입안 가득 퍼지자 하루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하인들은 닭다리를 뜯으며 서로 농담을 주고받았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제의 공포는 벌써 옛날 이야기가 되어 안주거리가 되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박노인은 따뜻한 숭늉을 마시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둥근 보름달이 두둥실 떠올라 마당을 대낮처럼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달빛을 받은 장독대들이 반들반들 윤이 났고 대나무 숲은 바람에 흔들리며 사각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박노인은 곰방대에 불을 붙여 한 모금 깊이 빨아들였습니다. 후, 하얀 연기가 달빛 속으로 흩어지는 모습을 보며 그는 돌아가신 대감마님과 마음속으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대감마님, 오늘 밤 달이 참 밝습니다. 도련님도, 마님도, 그리고 이 집안 식구들도 모두 무사합니다. 부디 저승에서도 걱정 놓으시고 편히 쉬십시오. 밤이 깊어지자 하인들은 하나둘씩 잠자리에 들었고 집안은 다시 고요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박노인은 마지막으로 집안을 한 바퀴 돌며 문단속을 했습니다. 대문을 굳게 닫고 빗장을 지르는 손길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철커덕, 육중한 빗장 소리가
오늘따라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곧간 자물쇠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사랑채 아궁이에 남은 불씨가 없는지 살폈습니다. 밤바람이 조금 차가워졌지만 속옷을 입은 박노인의 등은 따뜻했습니다. 그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집안 전체를 둘러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평온하게 잠든 기와집의 곡선이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박노인은 자신의 거처인 행랑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랫목은 이미 군부를 떼어 따끈따끈했습니다. 그는 웃옷을 벗어 걸어두고 얇은 이불을 펴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등허리를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가자 스르르 눈이 감겨왔습니다. 머리맡에 놓인 호롱불이 가물가물 흔들리며 방안을 은은하게 비추었습니다. 밖에서는 풀벌레 우는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귀뚜루르, 귀뚜루르. 그 소리는 마치 고단했던 하루를 위로해주는 자연의 연주 소리 같았습니다. 박노인은 무거워진 눈꺼풀을 이기지 못하고 깊은 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는 아마도 옛날 평화로웠던 시절, 대감마님과 함께 웃으며 마당을 거니는 꿈을 꿀지도 모를 일입니다. 최 대감댁의 기나긴 이야기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비바람과 함께 찾아온 낯선 불청객으로 인해 잠시 흔들렸던 집안은 늙은 집사의 지혜와 어린 주인의 덕망으로 다시금 굳건하게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세상사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서로 믿고 의지하며 진실된 마음으로 대한다면 결국 모든 것은 순리대로 돌아간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잠자리에도 박노인이 지켜낸 최대감 댁의 따뜻한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창밖의 바람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포근한 이불 속에서 편안한 꿈 꾸시길 바랍니다. 옛 이야기는 여기서 맺음을 하고 저 이야기꾼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모두들 안녕히 주무십시오.